통계학이나 조사 방법론을 공부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 방법론을 보면 머리가 쥐가 나. 그래서 여기에는 고득점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들어올 수 있는 것은 확실히 갖고 내가 설명을 한 번은 하겠습니다만은 아닌 것 같으면 바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도 같은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맞아 해서 싹 지워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제가 교재가 나오기 전에 교재는 좀 이와는 달리 좀 현학적으로 적혀 있습니다만 이것은 직설적으로 4년간의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어떤 4년 정도면은 어떤 10년간 나오는 문제나 뭐 별 차이 없이 거의 나오는 문제가 나온다라는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거든요. 이제 저만의 노트여서 이제 어쨌든 조사 방법론의 핵심 영역이다. 이제 여기에다가 좀 이해하기 쉽게 좀 말을 붙여볼 겁니다. 그냥 그게 제 가이가 되겠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물리, 생물, 화학 이런 것은 하여튼 그 과학적 방법이라고 이과에서 부르는 그들의 방법으로 어느 누가 봐도 어느 누가 들어도 맞아 그렇겠네 라고 고대를 끄덕거릴 수 있는 객관성, 보편성을 확보해 주는 그런 학문의 영역을 과학이라 하고 그것을 실질적인 증거를 내세우면서 그 사람들에게 납득을 시키는 거거든요. 때문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과학적 방법이라고 했는데 사실에 대하여 객관성, 보편성을 확보해 가는 학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에. 그 과학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하고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철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과 철학은 서로 연속선상에 있고 철학도 반복되고 오랜 세월이 가다 보니까 맞아 그게 삶의 일부가 됐네 사실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분석을 하고 가치 판단을 하면 후대의 또 철학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과 철학의 관계는 과학은 사실 판단의 영역이고 철학은 그 과학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을 철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휴먼 서비스라고 부르는 인간의 영역에 있어서 사회복지조사라고 하는 것은 진정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지 그 사람에게 도와줄 것이 진정 이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도와줄 때가 맞는지 아닌지를 어느 누가 들어도 맞아 그 사람은 도와줘야지 그 사람만은 도와줘야지 맞아 정말 필요한 걸 가져왔네 이렇게 납득이 가게끔 하기 위한 사전 점검의 절차를 우리가 사회복지조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누가 들어도 믿음이 가게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조사는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 방법, 정례는 아는 사람에게 퍼주고 뭐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협이 뭐예요? 영세한 농민들의 생업 자금을 지원해 준다라고 해서 농협을 만들어 놓고 정작 농협 자금을 빌려 쓰는 사람은 누구예요? 도시에 돈 있는 사람이 빌려 쓰는 일이 많잖아요. 더욱이나 요즘엔 농협에 비단진 농민, 어민, 그들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수없이 많은 시설 재배하는 농가들이 아름다워 속 썩는 줄 모르고 그 비닐 안에서는 속 썩는 줄 모르고 아름답다고 보지만은 이제는 농협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을 만큼 빚이 많은 거예요. 이제는 엎어치지도 못해요. 엎어치면 집도 날아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농협에서 뭐 자금 대출을 한다면은 과학적으로 진행된다고 믿어주질 않죠. 농협 회장 아마 국회의원 나가려고 보네. 이렇게 생각하지 농민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협의 운영이 과학적이지 못하다. 농협은 농민들에게 자기 운영을 과학적으로 입증시키지 못했다. 이렇게 변하거든요. 자, 거기 보면은 과학적 방법의 특징, 문장을 길게 썼습니다만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번호로 든 거 있지요? 객관성. 그렇죠? 객관성. 누가 봐도 똑같이 보고 똑같이 들을 수 있게끔 이해할 수 있게끔은 객관성. 내용 안 봐도 객관성 하실 것이고 경험성. 이 경험성이라는 단어를 선생님들이 이렇게 경험성에 썼지만 과학적 방법이기 위해서는 측정이 가능해야 되고 검증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험성을 검증 가능성이라고도 합니다. 검증 가능성. 다음에 구체성. 개념의 조작화를 통해 조작화는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애매한 표현을 아주 명료한 표현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조작화라고 하는데 뒤에 목차 하나 잡아서 정리할 겁니다. 개념의 명확화를 통해서 개념을 보다 정확히 정의해야 된다. 또 과학적 방법에서는 간결성, 거기 중요 표시하시고
사회복지조사를 포함해서 과학적 방법이라고 칭할 적에는 반드시 간결명료하게, 맞으면 거기 구체성, 간결성을 합쳐서 간결명료하게 정의가 되어야 됩니다. 간결명료하게. 다음에 미음벌에 일반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성. 누구에게나 똑같은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것은 일반성. 그래서 우리가 일반성의 개념을 또 보편성이라고 이렇게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객관성, 보편성, 또 검증 가능성, 아까 경험성이라고 그랬지요. 또 간결명료성, 간결성, 구체성 이런 식으로 학자들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들의 용어로 지금 바꿔놨습니다만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용어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논리성 알 수가 있고 결정론성 보시죠. 결정론성. 거기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과자거든. 모든 현상은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그 원인은 논리적인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줄쳐놓을 것은 과학적 방법에서의 결정론은 반드시 그래, 반드시 그래야만 돼 라고 하는 단정적 결정론이 아니라 대부분이 그래 라고 하는 확률적이라고 되어 있죠. 확률적 결정론이다 해서 이 확률적 결정론의 입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필연적이 아니라 개연적이다. 필연적인 것은 반드시 그래야 돼. 이것을 이제 필연적 또는 단정적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여기는 대부분이 일반적으로는 그래야 돼 라고 하는 것을 확률적 결정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정론적이 있고 또 간주관성도 중요 표시 한번 하시지요. 간주관성 이렇게 보시면 설사 각자마다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지고 다른 동기를 가지고 연구를 하더라도 과정이 같다면 결과도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정이 같다면 결과도 같아야 된다. 그래서 간주관성이란 말 참 어렵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만은 설사 뜻을 달리 하더라도 과정이 같으면 결과는 같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간주관성이라고 하고 또 일부에서는 동귀결성이라고 설명을 하죠. 같은 귀결성 이렇게. 그다음에 밑에는 뭐 수정 가능성. 거기 수정 가능성에서는 선생님께서 둘째 줄에 과학적 방법은 보다 명료한 방법이나 기술 기법이 등장하면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수정 가능성은 알겠는데 거기에 보면은 과학적 방법에서는 진리 추구보다는 효용 탐색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두째 줄에 나와 있지요. 진리 추구보다는 효용 탐색. 우리가 보면 사회복지 조사라고 하는 것은 응용 학문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순수 학문이 아니라고 말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회복지조사는 순수 학문이자 응용 학문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지만 주로 응용 학문으로 쓰지요. 먼저 그 말을 여기다 먼저 진리 추구보다 순수 학문적 접근보다는 실용 학문적 접근성이 크다라는 말을 이렇게 효용 탐색에 더 큰 비중을 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설명 가능성, 재생 가능성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과학적 방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보면 이것도 돼야 되나 그런데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 조사를 연구했던 분들은 이것부터 대학교 1학년 때 이것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한번 이제 줄 치셔서 옆에 빈 공간에 단어만 적어보세요. 사회복지 조사를 비롯한 모든 과학적 방법이라고 하는 과학적 방법의 특징. 과학적 방법의 특징은 먼저 밑에 일반성,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객관성, 보편성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첫 번째 객관성. 그죠? 누가 들어도, 누가 봐도 뭐 이런 과정에서 객관성이 나와 있고 일반성이라는 것처럼 보편성.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이 되고 그런 것처럼 일반성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러면 과학적 방법의 특징이라는 것은 간결명료하게 이렇게 있죠. 간결명료하게, 간결성. 그리고 명료하게, 그것을 구체성이라고 한다고 그랬지요. 간결명료하게. 그리고 측정이나 검증이 거기에 보면 두 번째 나와 있죠. 경험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검증 가능성. 어렵게 경험성에서 정의 안 들게 되어 있는데 검증 가능성이 훨씬 더 선생님들은 공부의 검증 가능성. 그리고 중요한 표시한 것이 의도가 달라도 가진 의미가 달라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면 같은 결과가 도출될 때 과학적 방법이었다라고
인정을 받게 돼. 그걸 간주관성이라고 했죠. 동결 귀결성이라고 했습니다. 간주관성. 또 그런가 하면은 단정적 확정이 아니라 확률적이라고 해요. 단정적, 필연적이 아니라 개연적이 한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결정론성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이제 지금 손맛을 보시자고 이렇게 적어보는 것이지, 이게 어떤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특히 이게 간주관성이 뭐냐라고 할 때, 연구자의 의도가 설사 다르다 하더라도 같은 연구 과정을 거친다면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과학적 방법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 이런 것을 해서 한번 손맛을 느껴보시면서, 객관성, 보편성, 보편성은 일반성이라고 했고, 간결 명료성, 간결성, 구체성이라고 했고, 검증 가능성, 경험성이라고 했지요. 그리고 간주관성 설명을 했고, 단정적 결정이 아니라 확률적 결정론이어야 된다라는 결정론성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 외에 뭐 수정 가능성, 설명 가능성, 재생 가능성, 이런 학자들이 정말 또 더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근데 공복이 저도 지금 좀 무식한 방법 2개나 더 썼습니다만, 공복이 올 때는 5번까지는 공부를, 4번까지는 보통 사제선당에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노트 정리할 적에도 4번 좀 가면 5번까지만 이렇게 노트 정리하자면 책을 쓰는데, 더 이상은 공부 안 되니까 짜증나버리고 공부를 재밌어야 돼요. 근데 내가 공부하면서 내가 더 짜증나게 만드는데, 그래서 근데 학자들이 워낙 아마 이분들이 시험은 안 봤던, 그냥 대학 입학하자마자 바로 교수를 향해서 열심히 공부만 했던 분이어서 그런지 나열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적어도 이런 정도 갖고 가시면 사회복지 조사를 포함한 모든 과학적 방법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한번 넘어가시죠. 페이지는 그 정도 한번 써봤습니다. 사회복지조사의 절차, 뒤에 이제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만, 사회복지조사의 절차는, 사회복지조사의 절차. 뭐 여기 8개의 단계로 나누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의 뜻이 있지만, 저는 6개의 단계로 나눈 걸로 정리를 합니다. 6개의 단계로 나눠서 하는데, 거기 3번째 칸에 좀 굳게, 글씨를 좀 굳게 썼죠. 3번째 칸에. 그래서 문제를 설정하고, 문제를 설정했다, 설정했다, 또는 문제가 인식되면은 이 문제를 말이야. 지금 선생님께서는 이번에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이 내년 1월 말에 있는데 문제가 인식됐지요. 만약에 내가 학원을 다니면 합격할 수 있을까? if란 단어를 써서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학원을 다니면, 아니면 혼자 동영상을 들으면, 아니면 어떻게 공부하면, 그 가설을 하나만 설정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 개의 가설을 설정해 보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 가설이 맞을까? 내가 동영상을 들으면 학습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또 동영상을 들어서 합격했다는 사람, 또 동영상을 듣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학원을 다니다면, 그러면 학원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기도 하고, 직접 방문해서 서로 설문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가설을 설정한 다음에 그 중에 하나의 가설을 중심으로 해서 각본을 짭니다. 그 가설이 지인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자료 수집에 관한 사전 각본을 짜게 되는데, 그걸 자료 수집이라 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그 결과를 가지고 제안서를 제출하죠. 물론 제안서를 지금 선생님들은 성년들이고 어른이기 때문에 지금 인생 사업을 혼자 1인 기업으로 걸어가시는 거죠.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전부 CEO들 아니십니까? 인생 사업의 CEO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서, 누구의 남편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 인생 CEO로 내가 지금까지 가설을 설정해서 각본을 짜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왔으니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을 보고서의 작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것을 이렇게 저희들이 그런 걸 시험에서 글자로 쓰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인식되거나 문제가 인식 또는 선정이 되면은, 또 이것들 뭐 주제가, 지금 선생님도 문제라고 하면 주제가 선정이 되면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다양한 가설을
주의하면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가설을 설정하게 됩니다. 가설을 설정하게 되죠. 그리고 그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자료 수집을 위한 사전, 각본을 짜게 되는데 그것을 조사 설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자인, 실험 설계, 진실험 설계, 준실험 설계, 단일 설계 연구 뭐 등등등 이렇게 뒤에 다 문제를 하나씩 다뤄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설계한 대로 디자인된 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이 분석에는 분석 또는 해석도 다 들어가겠지요. 분석을 통해서 해석이 되는 그리고 나서 제안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자, 여기서 하나 한번 적으셨죠? 옆에 조그만 그 공간이 있으시니까. 그러면 도대체 조사가 뭐냐? 조사. 많은 사람들이 조사 그러면은 자료를 수집하는 것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조사한다 그럼 뭘 알아본다 이렇게 표현해서 자료 수집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조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더욱이나 과학적 조사에는 그건 조사라고 하지 않아요. 조사라고 적어도 조사라고 하려면 표준화된 절차에 따른 지식의 탐구 과정 그냥 알아보는 것은 조사라고 하지 않아요. 과학적 조사에는 아예 언급도 않습니다. 표준화된 절차에 따른 어떤 누구나 딱 보면은 정형화된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논문을 쓰게 되면 논문에 서문을 쓸 적에 다 절차가 있습니다. 그냥 문장 쓴다고 해서 논문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논문에 딱 왜 이 논문을 쓰게 됐으며 그리고 이 논문의 연구 방법은 어떤 방법을 쓸 것이며 그리고 선행 연구에는 어떤 연구가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를 써야 되고 이렇게 정형화된 절차에 의해서 딱딱 그 칸에다 채워넣어야 논문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사라고 하는 것은 표준화된 절차에 따른 지식의 탐구 과정에다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공공성. 이걸 조사의 공공성이라고 하는데 밖으로 이 조사라고 하려면 밖으로 외부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조사 결과가 외부로 공개되지 않으면 조사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외부로 정의되기 때문에 이 공공성에 의해서 간결, 명료한 용어 또는 이해 용이한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걸 보는 사람,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보는 사람. 이해 용이한 용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모두 갖추고 있을 때 조사라고 하지 단순히 절차에 따라서만 써놓고 어떤 사람이 논문을 썼다 해서 봤더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 무슨 말을 썼는지 그건 조사가 아니지요. 밖으로 외부로 반드시 공개돼야 돼요. 그게 바로 보고서예요. 보고서. 반드시 보고되고 제안서. 글쎄 선생님들의 자녀분들 결혼하신 분들은 애들이 보면은 여전히 자식들은 그런지 모르지만 여전히 가서 저도 나이 먹어서 어제 이제 어머니를 뵙고 왔습니다. 어머니 뭐 없어요? 그냥 마치 그냥 부모는 언제나 뭐가 같이 준비두고 있다 뚝 끄집어내는 것처럼 애들처럼 엄마 아들 놈은 더 정없이 그러지 아들 놈은 아들들은 과묵어지요. 일주일에 한 5마디 하잖아요. 갔다 올게. 밥 줘. 알았어. 돈. 그리고 이제 좀 수다스러운 놈이 A씨. 한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부터 한 3, 4년 정도의 그 가슴 아픈 시기를 한참 사춘기가 심할 때. 제가 사실은 안산으로 이사를 가려다가 이제 이쪽으로 돌아온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산 엄마들을 참 가슴 아파하는 것이 쟤를 보면 딱 그때 사춘기가 막 끝났을 때 막 이쁘면서 엄마한테 앵기고 막 그럴 때 그 가슴 아픈 일을 당했겠다. 우리 애들 보면 그렇게 싸우고 다니고 그렇게 겉돌고 가더니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엄마 품에 앵기고 지가 일찍 일어나서 설거지 좀 해놓고 이렇게 보면은 막 이쁜 짓 정 들어가는데 이제 그래서 참 보면 가슴 아픕니다만은 어쨌든 이 조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이 돼야 됩니다. 제한이. 그런데 그냥 제한도 않고 돈 아주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어제도 뭣도 없고 애들은 무조건 없다는 것들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돈 내놓으라는 거지. 예, 여기 보고서 작성은 조사의 공공성을 말합니다. 반드시 이건 필연적 요건, 조사의 공공성. 조사의 공공성. 그냥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그냥 말로만 맞다? 그건 누구도 조사라. 그냥 일상사에서는 조사해봤어 이렇게 표현하지만 조사해봤어라고 할 적에 보고를 하잖아요. 물론 우리는 문서화된 보고로 선생님들은 숙련이 되셨겠지만 애들은 그래도 알아봤어? 그러면 보고잖아요. 내가 알아보니까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이번 여름에 이번 추석 지나고 놀러 가는 것은 어디로 가는 게 좋겠어라고 이렇게 보고자. 그래서 조사 잘했네. 그래서 조사로서 존재성을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서를 생각하면 반드시 보고서가 작성돼야 되고 그것을 조사의 공공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 페이지에 이렇게 보시면 거기 사회복지조사의 절차 중에 세 번째 칸을 동그라미 거기를 뒤에 다시 한번 반복할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할 거예요. 선생님 저 이렇게 사진 키만 나오면 이렇게 이제 바로 연출을 해야 돼서 다음에 근자에 좀 다뤄지고 있는 것이 조사자의 윤리입니다. 조사자의 윤리. 이 조사자가 권부에서 조사를 하면 그건 수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기무사에서 한국화약을 조사를 들어갔지요. 왜냐하면 그 수류탄으로 그냥 죽음을 당한 그 군대를 보낸 20대 청년의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 그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군대에 있을 적에 수류탄 때문에 고생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군을 잘 모르지만 군장을 꾸리는 부대가 아니어서 근데 저는 이제 북한에 들어오고 세 번 3일짜리 2번 전쟁을 해서 내 옆에 나하고 자던 친구도 죽었고 이런 과정들을 봐서 참 있습니다만은 수류탄을 뽑았는데 수류탄에 안전핀이 안 꽂히는 거예요. 안전핀을 뽑아서 던질 필요가 없어서 다시 꽂으려고 하는데 수류탄 안전핀이 생체계가 났는지 도로 안 꽂혀. 그것을 던지면은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남북한 문제가 되고 그것을 가지고 있자니 내 체력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서너 시간을 이렇게 고생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 애들이 하는 말이 맞을 거예요. 안전핀을 뽑자마자 터졌다. 근데 거기는 분명히 불량품이 있다고 하는데 불량품에 대해서 더욱이나 문제가 터진 것이 어떤 고위, 장성은 아니지만 고위 군 간부가 한국화약에 그걸 알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보나마나 그것은 추정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산물에 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완결품이 존재하기를 바라지만은 어렵잖아요. 그런데 연거포 그 사건이 전례도 있었다는데 전에도 그 수류탄 폭발 사건로 사상자가 증장했던 사건이 대구에서 있었다는데 또 그렇다면은 이건 문제가 있죠. 더욱이나 누가 알렸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묵계가 있다 하는 수상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국군 지금 말하자면 그 기무사에서 옛날에 보안사라고 불렸던 거기에서 한국화약 조사에 들어갔다는 게 조사는 거기는 권력 건부에서니까 수사에 들어간 거죠. 수사. 그래서 어떤 이 과정 보시고 조사는 출제 비중 그렇지만 개념은 특히 요것 때문에 설명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조사윤리, 권부에서 나온 자락에서 갑질을 하는 수사를 한다든지 이건 안 되지요. 갑질. 요즘 감이 와서 징표도 제시하지 않고 반말 틱틱거렸다가는 바로 올라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사윤리가 요즘 강조됩니다. 거기 보면 조사윤리는 피조사자 또는 피조사 집단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끔 유도해야 된다. 자발적으로 참여, 그 자발적 참여 있죠. 그런데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싫은데
보고서를 보고서를 써야 되다 보니까 뭐가 등장해? 스티그마가 등장하죠. 선생님들 보면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우리가 보면 주면 좋을 것 같지만은 옛날처럼 빌어먹고 지지리도 가난하고 식량이 떨어졌고 식량이 떨어진 것도 아마 선생님 잘 모르실 거예요. 오늘 보니까 쌀이 없네가 아니라 없었나? 이렇게 없었나? 그거 전혀 쌀이 떨어진다는 생각들을 안 하니까. 그리고 그것도 걱정하고 라면이나 사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가 하는지 쌀이 떨어진다는 것을 맨날 며칠 전부터 노심초사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없는 사람들이 누가 뭘 준다고 하면 굉장히 혹시나 우리 애들의 가슴에 못 지나가지 않을까 이런 그 두려움을 가지고 쉬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가능한 한 클라이언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기는 그냥 조사라고 해서 사회복지 조사를 포함한 넓은 개념이지만 피조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것이 되겠고 또 참여자에 대해서 해가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어떠한 조사를 하게 되면 사전에 미리 알려야 되는 것을 고지된 동의라고 합니다. 미리 알려서 조사를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자발적 참여가 되면 불이익이 발생해도 그건 해가 불이익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않는다는데 강제했다. 내가 당신이 누구야? 조사할 때 갑자기 경찰관이 와서 잠시 이렇게 오면서 미란다의 원칙도 보지 않고 범죄자 일격에도 아니면 가서 징표를 제시하지도 않고 또 요즘 경찰들 보면 말을 대충 어벌버벌 하잖아요. 정확하게 무슨 경찰서 무슨 계급 누구입니다. 라고 잠시 검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벌버벌하고 눈에 그야말로 드라마 그 개콘에 나온 것처럼 샥 이겁니다. 이렇게 집어넣어버리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선생님들은 그래도 조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당당히 대답을 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일제시대처럼 순사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에 비밀성. 업무에 관련된 조사 과정에서 나오는 클라이언트나 피조사자에 대한 비밀은 반드시라고 표현하겠습니다만 물론 나중에 실전 가면 절대적 의무는 아니다. 잘 아시죠? 비밀 보장의 의무를 가능한 한 최대한 지켜줘야 한다 하는 것이 비밀성. 그리고 조사 참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서 조사윤리 판서지 않았으면 자발적 참여가 유도돼야 된다. 참여자 또는 피조사자에 대한 무해가 보증돼야 된다.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익명성이 보장돼야 된다. 요즘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주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못 모르고 찍었다가 그냥 찍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왔다. 근데 그 사람은 사실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 사진을 올렸는데 거기에 찍힌 사람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콩을 갔다 안 갔다, 일본에서 카드를 썼다 안 썼다 이런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지요. 거기는 뭐 노트 정리 안 해도 이렇게 일별에 이렇게 보면 그러겠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거기를 좀 더 문장화해서 본 것이 사회조사의 윤리적 원칙이 되겠습니다. 사회조사 방법은 사실의 기술에 그치지 않고 예측을 한다. 말은 사실 이 예측을 하게 되면 이제 뒤에도 바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 예측을 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설명적 조사라고 하는데 예측을 한다. 더욱 타당한 예측을 위해 실험 대상을 조성하게 되며 실험 대상을 선정하게 되는 거죠. 실험 대상을 선정했다는 것은 이거 뭐야? 표본 조사를 한다는 거죠. 실험 대상을 선정하고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전수조사고 일부를 선정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표본 조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인간인 경우 이는 사회조사 연구를 넘어선 윤리 문제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사회복지 조사는 우리가 사회복지 행정론에서도 배우시겠습니다만 사회복지 조직은 그 어떤 조직보다도 윤리적이어야 되고 활동 범위에서 많은 제약이 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이 인간이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회복지 조사도 다른 것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와는 달리 윤리성이라는 것이 필연적인 전제 조건이 된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 보면 윤리적 이슈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이유, 조사의 윤리성 확보, 사회과학적 인식의 객관성 확보, 효과성 확보, 또 평가성 확보. 자, 그냥 설명 없이 그냥 단어를 그냥 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저 위에 나와 있는 조사 윤리가 반드시 전제돼야 된다.
있는 것처럼 자발적 참여가 유도돼야 된다. 피참여자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 비밀이 보장돼야 된다. 익명성도 지켜져야 한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문장을 시험용 문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조사 연구자의 연구 대상은 사회적 통념이 허용하는 것이어야 하고 인간 생활에 해보다는 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해보다는 이익을. 그 때문에 어떤 조사를 어찌게 보면 아마 선생님들께도 이메일로 참 많은 조사가 오지요. 어떻게 알고 오는지 어쨌든 오기는 옵니다. 그래 놓고는 15분 걸리니까 뭘 드립니다. 뒤에는 선정되면. 그럼 연락도 한 번도 안 옵니다. 지금까지. 뭐 저기 어디에서는 차 준다고 해놓고 차는 저것들이 나눠 먹고 뭐 그런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인간 생활에 절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라는 것을 오히려 더 넘어서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이렇게 이끌어갈 때 사회복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다음에 니은번에 보시면 연구의 필요상 인간에 대한 조작이 불가피한 경우.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조작이란 말은 좀 더 명확하게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때 인간을 어떻게 대패질해서 딱딱 명확하게 정형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가 어쩔 수 없이 있을 때 일단 이로부터 오는 위험보다 잠재적 이익이 커야 조사를 참여자가 허용하게 될 것이다. 결국에 기업권과 같은 말이지요. 불이익은 절대, 오히려 불이익보다 이로우면 이로웠지 절대 피해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참여자에게 인식이 돼야 된다. 다음에 디귿번에 보시면 연구자료원에 대한 비밀 보장은 연구 필요상 확보되어야 하지만 실질법상 제약이 있다. 이것은 실천론에서 보면 비에스텍의 관계치 원칙의 비밀 보장의 원칙이 7번째 원칙으로 보통 제시가 되는데 거기에 출제되는 것은 뭐야? 비밀 보장이란 절대적이 아니라 윤리적 의무일 뿐이다. 바로 이제 그 규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조사를 포함한 모든 조사 과정에서 비밀 보장은 지켜져야 하지만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할 절대적 의무는 아니다. 왜냐하면 클라이언트의 권익과 공익과의 비교를 통해서 무엇이 더 크냐? 클라이언트 권익과 사회복지기관의 권익과의 비교를 통해서 무엇이 더 큰 권익이냐? 이런 것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다음에 익명성이란 단어가 니을번에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사회복지 조사를 통한 이런 과정에는 익명성은 최대한 지켜져야 되는데 물론 개조사하는데 개까지 지키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발표 과정에서 연구 보고서에 개인의 신분을 밝혀도 좋은가를 고려해야 된다. 가능한 한 익명성을 지켜야 되지만 익명성, 왜냐하면 사람을 실명으로 지정할 때 그 연구 보고서는 굉장히 신뢰성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인식을 하고 동의를 받지 않으면 실명을 언급할 수는 없지요. 연구 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그 연구 조사 과정에서 얻어진 자료를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가에 신중해야 된다. 연구 조사는 밖으로 외부 공개성, 조사의 공공성에 의해서 외부에 공개되는데 그것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느냐 아니냐도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 자, 거기는 미음번은 중요 표시해야 되겠죠. 아, 이것도 연구조사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이구나. 위에는 그냥 쭉 알 수 있습니다만 다음에 비읍범도 중요 표시해야 되겠죠. 연구 결과로 인한 평가가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가를 고려해야 됩니다. 황우석 박사의 문제 잘 아시지요? 황우석 박사는 혼자 논문을 쓸 적에는 정말 잘 썼을 거예요. 왜냐하면 학부를 다니고 석사 과정에 있고 박사 과정에 중간 논문 쓰고 올 적에는 혼자 이름으로 올리기 때문에 정말 잘 쓴 논문이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박사 과정을 뻗내는 과정에서 옛날부터 쓰게 되면 좋은 논문을 쓰게 되면 거기에다가 지도교수의 이렇게 제2교신저자, 제3교신저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도교수의 이름을 넣어서 지도교수도 왜냐하면 매년 1년에 2편 내지 3편의 논문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 시간에 제1저자는 한편으로 인정되지만 제2교신저자는 뭐 30% 이렇게 인정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지도교수의 이름까지 넣어주는 정말 논문을 잘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서울대 교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정작 자기가 교수가 되고 나서는 이제 자기가 이제는 또 바뀌어진 입장이 됐잖아요. 어찌 보면 또 국가 사업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업무, 연구 프로젝트를 가지고 오다 보니까 논문 쓸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자기의 제자들이 쓰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제자들이 했으면 아까 것처럼 조사의 과학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검증도 해보고 다 했어야 되는데 별일 다 검증해봤냐? 예, 그래. 너는 해봤고 별일 없었지? 그럼 그거 올려. 그냥 황우석이란 이름만 딱 들어가면 누구나 인정하는 시대였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외국 연구기관에서 검증을 한 거죠. 그랬더니 뭐야, 이거 약간 조작성이 있네. 얼마나 그 비윤리적이거든요. 맞아, 비윤리적이라는 말을 감히 내가 쓰기에는 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많은 여성들이 자기를 희생해서 난자를 기증을 했잖아요. 그 여자들이 난자를 기증한 정말 큰 희생이지 않습니까? 그 난자의 인간 배아에 대한 그 관련 연구를 쭉 하면서 많은 난자들이 우리가 표현하는 폐기 처분이라고 얘기는 인간의 범위를 어디까지 일정을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 대한 변이 과정을 쭉 사진도 찍고 했는데 외국 연구단체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아닌데 계속 조작된 것이 나온 거였어요. 근데 사실은 황우석 박사는 관여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감독자 책임이, 형법상 감독자 책임이 있거든요. 그 연구의 평가, 실패의 평가나 아니면 그 연구가 인정될 때 포상의 그 주체가 누구일 것인가가 명확히 규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했던 황우석 씨의 그 연구 결과가 할 때 황우석을 포함한 그 도장에 찍은 사람, 찍었다 안 찍었다 나는 옆에서 보조만 해드리는 사람 많이 나왔잖아요. 다 조사의 윤리성에 어긋나서 다 도태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못 오고 중국에서 오고 뭐 어디나 러시아에서 오고 막 이렇게 해서 맘모스를 다시 만들어내니 이렇게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연구 업적은 정말 소중한 연구 업적인데 인정을 합니다. 유전 질환이라든지 많은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그 인간 배아 연구를 통해서 그 고통을 덜어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냥 우리들이 아니라 이 행복 추구권은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아무리 4,800만 명이 반대를 해도 한 사람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면 연구는 충분히 진행되는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중한지는 알지만 도태되는 것은 조사의 윤리성과 거기에 관여된 정치의 일부 세력들이 의해서 이제 도태됩니다만 그것이 비유본에 있는 연구 결과로 인한 평가가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가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누가 책임질 것이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선생님들이 아실 것이고 미음, 비읍 정도만 보시면은 다 읽어보지 마시고 보시면은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자, 첫 시간이니까 이 시간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사회조사의 유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